배당 성향이 높은 그리고 BM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올해 저는 큰 문제 없다. 반도체에 있는 레거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갖고 있으면 손해보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올해 상반기 굉장히 좀 뜨거웠던 이제 방산 섹터는 하반기 좀 어떻게 될까요? 올해 뭐 전쟁 이슈라든가 북한과 그런 안보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뜨겁긴 했는데. 일단 방산을 접근하기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방산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다분히 정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저는 예전에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더 조심스러운데 왜 그랬냐면요. A, B 업체가 있는데 이 똑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네. 똑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옛날 우리 그 자주포 이름이 뭐였죠? 그거? 뭐더라 이름이? 다 오래됐고 잊어먹었네요. 근데 이 회사가 시연회도 했고 그리고 우리 탐방도 갔다 와서 이게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를 듣고 탐방 자료를 보고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하고. 그런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뀌었어요. 얘가 안 빠지고 다른 데 들어간 걸로 바뀌었어요. 네. 왜? 정치적 이슈로. 이럴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쉽지 않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방산업체의 종목들이 오를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전쟁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게 뭡니까 진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랫동안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 하고 있고 하마스 하고 있고 네. 엄청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센 뭐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 반영을 많이 한 게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신 건 너무하지 않나요? 남북한 대치가 있고 남북한에 국지전이 있을 수도 있고 남북한의 지정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방산 리스크가 된다라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위험 상황이 되는데 거기 투자했고 돈 버는 게 뭐 중요해요? 저는 좀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거 투자해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정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방산업체는 조금 지나간 테마 또는 지나간 게 좀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보다는 방산업체들 중에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뭘 많이 하냐면 우주항공업체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기계업종이 많아가지고 기계업체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또 어디를 많이 하냐면은 요번에 하고 있는 뭐 유전개발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프라 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프라 쪽에 이슈가 있는 쪽은 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 나온 것 중에서는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거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전, 소형 원전이라고 SMR 이거는 조금 먼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책하고 뭐 이러면서 앞으로 이거 할 거야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왜? 미국도 영국도 뭐 전 세계가 지금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쪽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지금 SMR 공장 건설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원전 건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은데 방향성은 그쪽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 이런 이슈 때문에 지정학적 불안 안전자산인 금이 굉장히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도 좀 같이 돼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올랐는데 하반기에도 금값은 좋을까요?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돈이 많으면 오르는 거고 시중에 돈이 많으면 에브리띵 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은 시중에 돈이 많이 있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하면서 사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보는 게 한 측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측은 금은 위험할 때 오르잖아요. 네. 안전자산이나 그래서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하거나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달러의 패권에 대한 위기가의 감지가 좀 되거나 위기가 감지됐다. 여태까지 달러 패권이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옛날 빼놓고요. 아무튼 달러 패권이 되고 난 이후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만 이제 어떻든 금이 반칙도 했다가 그 다음에 금은 원위치 하지는 않잖아요. 내려왔다 또 한동안 주춤하다가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현재 금의 가격을 봐서는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른다면은 이럴 때 오르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있다. 그 뭐 내년도에 뭐 자산 버블 붕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은 돈들은 아주 극도로 안전자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 가격을 추종하면서 떠받칠 수 있는 뭐 그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은 돈이 풀려 있는데 이 돈이 풀린 게 정상화되는 과정에 간다면 결국은 모든 자산에 끼어 있는 버블들은 조금씩은 다 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하반기에는 예금, 뭐 채권, 주식, 금, 달러, 요즘 가격이 좀 많이 회복했었던 코인, 여러 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 좀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포트폴리오는 스페이스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유럽 시장 이렇게 이건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금 시장,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은 다르잖아요. 다르게 분산을 만약에 하시려면 분산을 하시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코스닥, 코스피를 섞어서 놨다.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그렇게 포트폴리오 하지 마시고 공간의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게 만약에 정말 내가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산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 하반기는 좀 어느 게 좀 그래도 더 좋게 보시나요? 저는 올 하반기만 보면 계속 주식에 나눠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안전하게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아니면 은행주 국민은 KB국민이나 이런 데 좀 사놓고 전체에서 내가 1억을 투자한다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치는 또 지금 움직이는 막 테마 종목도 사고 이 정도는 생각하잖아요.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교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국은 삼성전자고 우리는 중소형주고 시장이.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전체에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 시장에다가 비중을 싣고 우리 시장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률이죠. 중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수익률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 안정적인 주식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시장에서 성장을 바라보고 높은 수익률을 업사이드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일부를 하는 게 저는 또 맞지 않을까. 주식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저는 뭐 그렇게 길게 시장이 한다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길게 보면 저는 전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좀 저는 데일리 방송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뉴스를 봐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시장이요? 경기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뭔가 너무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좋지 않은 순간에 올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점차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가려고 생각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하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까 그 반도체도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고점 찍고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1분기? 분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하반기만 본다면 하반기에서는 주식을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 내에서 주식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반도체고요. 하나는 밸류업이에요. 밸류업에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안정적으로 아까 질문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어디에 투자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겠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협화음도 많고 안 좋은 얘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될 거라는 회의감도 많고 근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이런저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뭔가 화끈하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올해 한 해가 될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시장은 되게 웃긴 게 특히 코스닥이 그런데 어떤 섹터가 굉장히 가까움을 받으면서 막 그쪽에 자금이 쏠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기 보이지도 않았던 어떤 주식이 시가총액이 막 올라가고 막 10조씩 오르잖아요.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수를 올렸다 냈다 해요. 그 섹터가 또는 그 종목이. 그러다가 얘가 시들어지거나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래. 그러면 얘가 막 빠지면 아무리 경기고 뭐고 안 해. 그냥 그것 때문에 지수가 빠져요. 되게 가볍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가볍고 등락이 심한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잖아요.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옛날에는 냄비 시장 이런 표현까지도 막 했어요. 그렇게 시장이 안 되고 안정적으로 되려면 꾸준하게 롱텀으로 가져가면서 롱텀 자금들이 펀드 자금들이 들어와서 끌고 갈 수 있는 즉 연기금 자금 우리나라 연기금 아니고 해외 연기금 미국의 연기금 노르웨이 연기금 우리나라 투자합니다. 그런 자금들이 끌고 갈 수 있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끌고 가면서 세제 혜택도 받고 배당 받으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안 팔아. 왜? 빠지면 더 좋지. 뭐 배당 받는데 배당은 계속 받을 거니까, 나중에 오를 거니까. 이런 자금들이 탄탄하게 있으면 얘가 밑바탕을 탄탄하게 해주면서 그 사이에 종목들이 테마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지수는 큰 움직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도는 만들어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뭘로 그걸 만들어질 거냐? 밸류 프로그램에 세금에도 공청회 한다고 그러고 말들 많고 맞싸우잖아요. 그 싸움에 뭐 직접 우리 동참하지 말고 어떻게 되나 보고요. 근데 반드시 될 것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배당 소득세 관련된 것들이나, 그리고 일단 이 BM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어서 연기금이 그걸 추종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몇 가지 안들은 비슷비슷하게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PBR이 낮은 게 뭐 PBR이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주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건지 설명드릴게요. ISA 계좌가 활성화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랬고, 특히 일본이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현 여당에서는 밀어붙일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반론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ISA 계좌의 활성화를 분명히 시키면서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건데, 이게 나왔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들은요, 돈을 벌기보다는 세금을 피하려고 들어올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세제 정책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이게 배당이나 아니면 이자를 받았을 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계좌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세 차익을 막 크게 노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들어올 동안. 또 한 가지는 벤치마크 지수가 만들어질 텐데, 이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어 놓고 연기금은 거기에 추종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이 아닌 거고, 거기에 있는 관련 종목들을 추종하면서 자금들이 들어와서 따라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연기금을 추종하는 기관 자금들도 거기에 같이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어디에 있을 거냐? 그건 역시도 비슷한 성향을 갖는 배당 성향이 높거나, 아니면 원래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 자사주 매수를 소각을 안 했던 기업이나, 아니면 배당 현금성 자산이 자본 이익이 많아서 배당 성향이 높거나 하는 기업을 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얘는 하반기에 대해서 이슈가 다시 되면서 그쪽은 분명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 한 축으로 봤을 때 배당 성향이 높은, 그리고 BM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올해 저는 큰 문제 없다. 한 축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축은 반도체는 사이클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올 상반기에 계속 반도체가 올랐는데 그 반도체가 대부분 다 뭐가 올랐어요? HBM, 후공정, 이거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오른 게 뭡니까? SSD, 데이터 센터에 SSD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만 오른 거예요. 레거시 제품들에 있는, 거기에 있는 벤더들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있는 레거시 제품, 전공정에는 이런 레거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올해는 뭐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손해보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두 축으로 가져가면 주식시장 안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투자는 내년 1, 2분기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괜찮고. 제 분석이 아니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놨길래. 이렇게 이미지에서 예. 지금 현재는 요쯤이고, 그렇게 해놨길래, 그러면 과거에 봤을 때 이걸 끝까지 보고 언제까지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난 그때까지 있을 거야. 이렇게 잘 안 되고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사님과 보통 한 분기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이제 다음 분기 뵙기 전까지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하면 좋은지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만 하시고 가신다면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런 말씀 한번 해볼게요. 짧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성적 판단에 의한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가 분석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투자론에서는 감성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감성적에 집중해 있고, 어느 분은 이성적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성적 판단을 하고 싶은데 감성적인 이 성향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장에 보면 알고리즘 매매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시 검색 기능으로 매수 매도를 타이밍을 잡을 때 검색 기능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차트로 인한 검색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씩 더 공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1이 관념적 변형이 어렵다. 시스템 2가 이성적이고 조절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성적인 거고 이게 감성적이잖아요. 근데 이 분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스템 1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시스템 2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본인이 너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신경질 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돈이 여기서 깨지면 큰일 날 거야. 이러면 이 시스템 1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시스템 2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의 투자 전략을 맨날 가지라고 하잖아요. 맨날 이 얘기는 정말 몇십 년 동안 들으셨죠, 여러분들이요. 근데 맨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법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장기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봤더니 국장에 장기 투자가 어딨어. 단타가 답이야. 남들은 막 수익 내는 거 보니까 에이 그게 맞나 보다. 그래서 나 갔더니 웬걸 난 잘 안 돼. 아, 나는 또 다시 그냥 장기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좀 좋겠는데 그래서 몇 가지 1번부터 5번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선택과 집중. 기다리는 걸 좀 많이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그 팬데믹 때 마이너스까지 이게 WTI가 마이너스 37달러였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비정상이죠. 그때는 팔았어요, 사람들이요. 예,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늘 하고 그리고 이런 김 작가님이나 이런 유튜브들 많이 보면서 본인의 인사이트를 갖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를 기다리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타율보다는 홈런을 선택할지 빈번한 안타를 선택할지를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매매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내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30% 가든 어떻든 나는 얘로 업사이드 몇 배 보고 갈 거야 하면은 남들이 이거에서 돈 번다고 안타 많이 쳐도 부러울 게 없죠. 그냥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이거는 못하겠어 하는 분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본인이 특화된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설명 안 드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오늘 2차 전지 얘기하고 뭐 반도체 얘기하고 쭉 얘기했는데 일단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 지금 엔비디아가 경제적 혜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 김 작가님이 와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경제적 혜자 얘기는. 경제적 혜자가 제가 그때 막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애플 경제적 혜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있습니까? 있습니다. 테슬라 지금 주가는 안 좋아요. 경제적 혜자 있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그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적 혜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경제적 혜자가 될 만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술에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그렇게 열광했고 2차 전지를 투자를 해줬던 거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이 캐즘을 조심해야 돼요. 이 캐즘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HBM 얘기하죠. HBM은 캐즘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캐즘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HBM의 캐즘은 뭘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군데 빅테크들이 지금 달라고 해요. 이거를 가속기를 달라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이들이 시스템을 갖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공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백기를 캐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캐즘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네 번째는요. 이게 사실 이게 되면 제일 좋은 건데 이게 기관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기관들이 가만히 보시면 펀드에 넣으면은 거기에 보면은 원금 보장을 해주면서 뭐 플러스 몇 % 줄 테니까 넣어라 이런 거 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마이너스 안 내고 어떻게 수익 주지? 이런 고민 안 드세요? 근데 기관들은 사실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무위험 수익을 할 수 있는 데 많이 넣죠. 우리도 사실은 원금 보장형 무위험 수익이 있는 상품이 만약에 있다. 아주 가장 쉽게 뭐 이게 굉장히 낮지만 배당 성향이 7%에서 10%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뭐 7%가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뭐 지금 요즘에 전 정기예금 안 들어. 정기예금 몇 %? 되죠? 연기예금이 뭐 모르겠습니다. 3% 정도 되죠. 3% 정도 되는가요? 그럼 뭐 3%다. 그럼 내가 1억을 냈는 3%는 300만 원 아니에요. 기관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원금 보장형 펀드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초고 위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초고 위험 투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 원금인 거고 그걸로 벌어서 몇십 %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억을 넣어놓고 300만 원으로 내가 전체 1억에 20% 되려면 2천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3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 왜? 위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위험한 주식에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자기가 원금 보장이 되는 진짜 일부, 원금 보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전체에서 진짜 일부를 해보는 경험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경험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에 앞으로도 영원히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초고 위험 시장이고 초고 위험 상품입니다.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이 질문을 했길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과 10여 년 전에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인가 1,100만 원 갔다가 2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100만 원 갔다가 200만 원 떨어졌을 때 안타까운 소식이 막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죠. 그리고 그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 비트코인이 이런 상품이구나. 비트코인이 이런 거구나라고 다들 인식하고 들어왔고 주변에 추천도 있고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1억까지 간 거고 그때 그걸 위험하다고 투기라고 안 한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에서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5배 났다니 10배 났다니 하는 주식들은요.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다 피하면서 질서해서 고수익을 내겠다라는 거는 잠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근데 내 돈 깨지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고정으로 나오는 거 있죠. 네. 그 돈은 아주 작더라도 그걸 가지고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건 굉장히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단순화 항상 해야 된다. 네. 오늘 서두에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너무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공부한다고 그 공부한 만큼 이퀄 수익으로 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그냥 본업에 충실하면서 많은 사람들 제가 말하는 게 오늘 말하는 게 다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틀린 말도 있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딴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 야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은 쭉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나는 이럴 것 같아 라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고 투자 전략이고 하니까 그걸 믿고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금 최근에 제가 왜 이 얘기 5가지 얘기하냐면요. 특히 올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국장에 있는 분들은. 해외 시장이 너무너무 좋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시장 간 분들은 지금 여전히 뭐 좋겠죠. 근데 또 그것도 계속 영원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성향과 방법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이러이러한 5가지 정도의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나는 국장 안 되니까 미국 가봐야지. 미국 하다가 그래도 국장의 수익률은 더 좋다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쫓아다니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올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사님이 마지막 5가지 투자 조언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가 좀 더 심플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사님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증시가 다음 분기 때 뵐 때는 조금이라도 좀 더 올라서 지금 정상 지금 지수는 2,900 아니면 3,000이었어야 되는 그 말이 그 위치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선생님 박백창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